일반적이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주변에 보셔도 아실 거예요. 지금 너무 올라서 나는 그냥 안 할래? 이런 사람들 심리가 대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문제는 이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도 현재 지금 매수 심리가 이제 줄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수요는 여전히 이제 많이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집값 상승세가 멈출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매수 심리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오른다고 하고 계속 상승한다고 하면 매수 심리는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나만 이 자산 시장 상승에 편승하지 못한다는 불안감 그쵸. 때문에 네. 계속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명확하게 유효 수요 개념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사고 싶다는 마음, 결국은 사고 싶다는 마음과 그만큼 능력, 네. 예, 그게 있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능력 부분을 차지하는 게 대부분이 이제 대출을 통해서 유동성을 끌어내는 거였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이 막힌 거죠. 음. 그러면 더 유효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렇지만 이미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분위기가 이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높다는 이유가 실제로 이제 거래로 네. 이어지는 것과는 좀 다르게 그렇죠. 볼 수 있다. 또 이제 그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공급 부족 때문에 현재 이제 나온 아파트들이 부르는 게 이제 값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공급 문제가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이렇게 뭐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집값이 조정받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일단 공급 부족의 시작은 이제 분상제 하면 민간에서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공급 부족해질 거다라는 논리로 시작을 했어요. 19년도 음. 정도에.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공급이라는 건 항상 수요에 의해서 넘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절대적인 수준의 공급량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미 기존 10년 평균보다는 훨씬 더 많은 물량이 분양이 됐고 공급이 네. 됐고 네. 계속 시장에 새로운 집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인구는 줄고, 또 서울이 뭐 가장 서울의 수요는 줄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네. 서울 웬만한 지역보다 훨씬 더 안정된 신도시들이나 어떤 수도권 지역들이 많이 지금 발달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급 부족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세를 올리고 있는데, 이제 불안한 심리, 아까 심리가 최고조였잖아요. 네네. 사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계약이 체결되면 다음 날은 거기서 5천이 더 올라가고 1억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를 접하게 되니까 마음은 불안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일반적이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주변에 보셔도 아실 거예요. 지금 너무 올라서 나는 그냥 안 할래? 이런 사람들 심리가 대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이게 시세로 이어진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도 한두 사람이 실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자기 그런 사람이 생각에는 있긴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거래가 찍히는 거고, 그러면 올라간 거죠. 그럼 그 가격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가격이냐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현재 상황이. 네. 공급이 부족하다고 했던 이유가 실수요 플러스 이제 투자 수요가 워낙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네. 굉장히 많은 공급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사전 청약도 하고 있고, 네. 또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뭐 2023년부터는 네네네. 꺾인다고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꺾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지금 심리가 꺾이는 시점이랑 이런 게 만나게 되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거죠. 네, 또 하나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이제 전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셋값인데, 네네. 임대차 입법이 끝나는 이제 한번 계약갱 신청권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내년 하반기쯤에는 전셋값이 더 요동칠 거다. 그렇기 네. 때문에 또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집값도 이제
집값을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런 실제로 이제 전세값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임대차법의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뭐 이제 실거주 갱신 거절이라든가 애매한 조항을 넣고 또 그다음에 어떤 그 처벌 규정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무용지물처럼 됐어요. 오히려 전세값을 더 급등시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또 그 임대차법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80% 가까이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시장, 나머지 20%만 나와 있는 시장이고 그 시장 안에서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높은 호가를 부르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에 계속 살고자 하면서 자기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올려준 값으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높은 거래가가 찍힐 수는 있지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쵸, 네. 이 물량이 나머지 잠겨있는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고 또 그다음에 여지껏 분양했던 물량들이 입주 시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주변이 계속 다 온 지역이 다 개발지니까 거기에 다 아파트들 들어오면 그게 뭐 대부분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이 전세로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 입주하는 집이 전세로 나오거나 그런 물량들이 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세난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를 놓는 분들이 네. 내가 전세를 뭐 높은 전세를 받을 때까지 계속 버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문제가 다른데 대부분이 전세값을 받지 않으면 이 어떤 뭐 잔금을 못 낸다든가 뭐 여러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 자기가 원하는 그 호가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고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뭐 검단 같은 데가 지금 많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전세가가 또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아파트 값이 이제 올랐다고 하니까 특히나 강남 지역 같은 경우 갭 투자로 매매한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 얘기는 기존 집주인이 새로 사는 사람한테 이 금액이 워낙 크니까 이거를 다 메꿔줄 수가 없으니까 그럼 내가 전세값을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고 네네. 나머지 부분만 현금으로 받는 형태로 하거든요. 네네. 그럼 새로운 신규 전세가 자체가 높은 금액으로 찍힐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제 집값이 심각한 버블이다라는 이제 입장을 계속 이제 얘기하셨는데 이게 버블은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심각한 버블이라는 거는 다 인정하고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버블이라는 게 금융 불균형, 이제 안 맞는 상황.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해결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특수한 상황이 터졌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전부 다 지금 빚을 그냥 유예해주고 뭐 그냥 뭐 이자까지 지금 기업 같은 경우는 유예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빚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든 이제 약한 고리가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자영업자 부분이 제일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워낙 이제 오프라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장사가 안 되고 폐업 위기에 처한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다 대출로 지금 버티고 계시잖아요.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버틸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신용만으로 대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한 부분에서 이제 약한 고리가 터지면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일본과도 이제 우리나라를 많이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가 재현될까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심각할 거라고 더 생각을 심각하다. 하는 게 네. 일본은 이제 버블 경제 시대에 굉장히 이제 잘 나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성장도 잘 했고 그리고 이제 해외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게 꺼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 지금 버틸 수 있는 게 그때 투자했던 어떤 것들이 다 지금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있고 국채의 대부분은 국민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준기축통화로서 인정받고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런 나라가 버블이 터지면서 잃어버린 10년, 20년, 네. 거의 지금 30년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그거보다 더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사실은 외화 유출이 굉장히 심각하게 예상되는 나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특히나 예전에 IMF 뭐 이런 시절에는 기업의 부채가 문제가 됐고 외환위기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유동성 때문에 벌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는 기업이 못 살고 있는, 그러니까 기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게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보다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은 더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무주택자들이 근데 이제 전세를 계속 살게 되는데 뭐 물론 이제 더 이제 하급지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이게 기다린다 그래서 전세값이 뭐 생각했던 것만큼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래서 더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전세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전세가율이 낮아졌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매매가가 어느 정도 네네네. 높아져서. 네. 근데 그 매매가가 실제가 아니고 어느 순간 네. 보면 전세가가 동일해지거나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시기가 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과연 내가 모아놓은 전부의 현금을 전부 다 전세로 투입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최악의 경우 내가 그 집을 사는 것과 내 전세금으로 사는 것과 같은 건데 그걸 감당할 수 있다 이러면 전세값을 계속 올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다른 조금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주택자들은 이제 어쨌든 다주택자들도 고민이 많을 테고 또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놔야지 여러 가지 좀 공급이 좀 풀리는 효과도 좀 있잖아요. 네.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좀 할까요? 지금 이제 다주택으로 있는 사람들도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부자, 현금도 있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버틸 수 있는 상황으로 세팅을 어느 정도 끝낸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집만 있는 사람들도 많이 네네. 있잖아요. 그쵸. 다주택으로. 다주택으로 집만 있다는 얘기는 팔려는 의향은 있는데 팔았을 때 자기한테 실제로 손에 쥐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못 파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양도 차익이랑 뭐 그동안 했던 거 띄고 나면은 실제로 이제 자기가 또 금융 비용 냈던 거 이런 거 다 계산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경우 네. 뭐 이런 경우에 지금 계속 더 오른다니까 이제 갖고는 있고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고 있지만 그쵸. 실제로 이제 거래가 그 가격이 안 되는 게 현실화가 되고 나면 이제 반대 매매, 주식의 반대 매매처럼 어떤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죠.